네, 안녕하십니까. 네, 빠꾸미 NCS. 네, 저희는 수리 과목 담당하고 있는 박찬혁입니다.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요. 바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실제 강의를 막 하다가 폐강되고 하다가 휴강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항상 현강을 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괜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얼굴도 다 노출이 안 된 채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 오픈된 채로 강의할 수 있게 그렇게 현강을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고 그냥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고요. 학생들 많이 요청이 있어서 현강을 꼭 하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같이 못하지만 제가 조만간 뭐 요즘 백신도 많이 맞고 하니까 분위기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현강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조금 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기업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소리 하겠죠, 그죠? 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은 공기업 공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요거를 처음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럼 그 잡힌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 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향이라는 게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NCS 전공은 조금 괜찮은데 NCS는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막 그런 되게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글이 이런 글들이 나와요.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 들어봤다 하실 겁니다. 첫째, 이건 해도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둘째, 타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타고나야 된다, 타고난 사람이 잘한다 라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시험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유리한 시험이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극복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한 게 도움이 되냐? 우리 과목 중에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 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우리 수능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은 국어, 그다음에 언어 영역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치신 분들은 다 언어 영역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공부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안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내 경쟁자들은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수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응용수리랑 자료해석이 있습니다. 자, 응용수리는 우리가 중3에서 고1 과정에 있는 수학입니다. 그냥 중3에서 고1 과정.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생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해석 어떻습니까? 자료해석은 여러분들이 수능 때 본 건 아닙니다만 자료해석에서 필요한 능력이 독해력하고 계산력이거든요. 계산력.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산, 그 구몬할 때 했던 계산. 그러니까 이 자료해석도 우리가 초중고 때 했던 기초학력과 상관이 없다고 못 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응용수리만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관련이 있어요. 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약간 우리가 이제 못 봤던 부분이 좀 나오죠. 추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언어 부분, 그다음에 수리 부분이 있는데 요 수리 부분을 이제 우리 과목으로 치면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문제 해결 능력의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요 추리 파트는 조금 새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역시 이 자료해석과 마찬가지로 독해력과 계산력이 둘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 때 배웠던 교과 과정이 도움이 된다,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국어랑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NCS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한 양에 비해서 성적이 빨리 오르는 학생이 있고 상대적으로 늦게 오르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극복 못할 정도로 빡빡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 좀 하시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거는 물론 내가 기초 학력이 조금 좋은 학생은 유리한 거 인정해야 되고, 내가 예전에 뭐 소위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수포자.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저 수포자인데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또는 저 수포자인데 강의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일관되게 딱 요겁니다. 수포자인데 합격한다 못한다 얘기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포자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안 했던 시간만큼, 그 똑같은 시간만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안 한 거에 어느 정도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냉정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자 하면 된다, 조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포자다라고 하면 마음가짐 자체를 나 될까 이게 아니고 그럼 나 더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공기업을 준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워라밸, 그다음에 칼퇴,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하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기업에서 한 4년 정도 있었고 공기업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만 한 10년을 했는데, 저도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길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직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쳐서 입사를 했고요.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으로 입사를 했죠. 그러니까 입사가 좀 늦었죠, 다른 친구들보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옮겼습니다. 뭐겠습니까? 워라밸, 그 다음에 칼퇴,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만 60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공기업이라는 직장에 대한 생각이 내가 과도한 욕심을 내고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욕심을 비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고급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이럴 텐데, 나는 공기업을 가니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탑 클래스 직업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공기업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공부도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학습 강도가 약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 강도가 그 공기업하고 준하는 수준에 있는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일반 행정 기준으로요, 코레일이나 한전 같은 자격 컷이 별로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100배수로 끊고요. 요즘 80배수로 끊기도 하고, 코레일은 250대 1까지 올라갑니다. 200대 1, 250대 1. 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서류 컷이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200대 1, 250대 1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리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 그래도 200대 1, 250대 1 경쟁률은 어디 신인 여배우, 신인 남배우 캐스팅하는 정도의 경쟁률 말고는 이 정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만 보면 미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행정고시도 강의를 하는데 PSAT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신림동 가서 행정고시 강의하잖아요. 거기 경쟁률 얼마 될 것 같아요? 20대 1, 30대 1이에요. 엄청 높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20대 1, 30대 1 시험보다 200대 1 시험이 더 어려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진 않죠. 왜? 첫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을 많이 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시는 1년에 한 번 시험 치지만 우리는 한 학기에도 10번, 20번까지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은 당연히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거지, 시험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단단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공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네,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보면 다 레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공기업하고 유사한 수준의 직장 중에 조금 비슷한 걸로 제가 7급 공무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7급 공무원도 강의를 하는데요. 7급 공무원이 5급, 7급, 9급 3개가 있죠. 5급은 행시.
행정고시보다 낫다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행정고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럼 7급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노량진 가서 7급 또는 9급이라 하더라도 거기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 또는 거기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몇 시간 공부해라 몇 개월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 번만 들어보시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걸 아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더 편한 길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업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경쟁률은 아주 높지만 학생들의 학습 강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지 결국은 공부량 자체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학습 방향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습 기간 자체를 제가 새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2달? 지금 요즘 전공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학습 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데 1, 2년 전만 해도요. NCS만 쳐서 회사 취업을 했거든요. 공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막 2달, 3달 만에 합격하려고 마음 잡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리한 시도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달, 3달 지나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도 치팅데이를 주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너무 긴 기간을 다이어트 일정으로 잡으면 중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내가 10일 만에 다이어트를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일이 지나면 풀리겠죠. 당연히 폭식하고 모든 게 틀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학습 기간을 2달을 잡고 공부를 하면 2달 후에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대해보고 내린 학습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저일 겁니다. 왜 제가 매달 수업을 한 2, 3년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학생들을 보고 제가 요 정도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제 말이 굉장히 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치면 2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이라는 얘기는 학습 시작하고 2개월 내에 합격한 학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경우에 간혹 합격한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도 합격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시는 건데 이 경우는요. 딱 뭐냐면 공부를 했던 학생이에요. 무슨 공부를? 공기업 말고 다른 공부를. 예를 들면 행정고시 또는 회계사 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치는 공기업의 전공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 안 돼가지고 또는 합격한 이후에 공기업을 다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학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6개월 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이전에 제가 요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우리가 행정직렬이 있고 기술직렬이 있죠. 행정직렬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치는 게 이제 행정직렬이 많고 기술직렬은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이런 기술직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행정직렬하고 기술직렬은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10점에서 15점 차이 납니다. 10점에서 15점. 전공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10점에서 15점은 전공 빼고 NCS만 봤을 경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NCS만 딱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쳤을 때 커트라인이 기술직렬이 65점이라면 행정직렬은 75에서 80이 나옵니다. 요 10점에서 15점 차이가 뭘 의미하냐? 수능 400점으로 한 사람 해볼게요. 100점 만점에 10점은 4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수능 점수에서 40점을 한번 빼보세요. 그리고 그 해에 여러분들의 점수보다 40점 낮은 학교의 배치표를 한번 보시면 그 정도 차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렬하고 기술직렬은 솔직히 얘기하면 합격한 학생들의 수준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갖고 나 괜히 문과 왔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없고 또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럼 나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기술직렬은요. 공부 시작한 이내에 6개월 내에 여기 합격하는 학생들이 10%에서 20%는 나옵니다. 조금 더 잡으면 30%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제에. 얼마나 좋아요? 6개월만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솔직히 6개월만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취업난이라는 얘기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행정직렬은 이 기간에 합격한 학생이 없냐? 정말 간혹 있죠. 정말 간혹.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카페에 글을 남기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시작한 이에 6개월 내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학생이면 저는 솔직히 공격 가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5급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드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6개월 내에 합격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케이스를 보면 행정직렬은 12개월, 즉 만 1년이 지났을 때 합격하면 아주 좋은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기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는 1년 이후에 합격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이건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합격한다가 아니고 잘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현실적인 목표는 어떠냐? 이건 아주 잘한 학생이고 기술직은 1년 내에 합격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년 내에. 행정직렬은 조금 죄송하지만 1년 6개월 정도를 걸려도 괜찮다.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전공시험이 도입된 이후로. 전공시험이 도입됐으니까 당연히 공부할 양은 많아지고 그러면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많이 공부를 해뒀으니까. 요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겁니다. 잘하면 이때 아니면 이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투자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 지금 나이가 20대 중후반이라면 제가 볼 때는 최소 35년에서 40년은 다닐 직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가려고 그렇게 12년 고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40년 다닐 직장을 고르는데 왜 그 정도 노력도 하기 싫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그만큼 가치는 있어요. 된다면. 그래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공부가 진행이 되지. 나 6개월에 끝낼래. 4개월에 끝낼래. 말이야 좋죠. 그러면 4개월, 6개월 후에 슬럼프가 와버려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제 학습 방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표정이 안 좋아요. 나 빨리 끝내려고 왔는데 이게 공부 더 하라 그러네. 물론 하다가 더 빨리 합격하면 좋죠. 네, 그건 너무 좋은 거니까 마음을 조금 그렇게 먹어야지 내가 이 정도 공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제 강의가 그게 많이 돋보이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요령이나 뭐 편법이나 꼼수나 이런 거를 들으려고 오셨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결국은 내 실력이 내 본질에 있는 실력이 오르지 않으면 점수 안 올라요. 이런 약간 편법, 꼼수 이런 것들은 양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본질은 내가 내 실력이 올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학습 방법은 원론적으로 그냥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공부법 그 다음에 그 공부법 중에 NCS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죠? 일반 뭐 공부랑 좀 다릅니다. 이 NCS에 대해 적합한 학습법 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법은 뭐 쉽게 말하면 공부는 많이 하면 좋죠. 3시간 하는 것보단 5시간 하는 게 낫고요. 5시간 하는 것보단 10시간 하는 게 낫습니다.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어떤 뭐 공무원 강의나 뭐 고시 강의 같은 데 들어보면 뭐 하루에 15시간 해라 17시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그 이상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태능선수촌에 있는 사람처럼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장인보단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보다는.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업한 사람보다는 빡세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친구가 지금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친구보단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직장인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죠. 그죠? 그리고 퇴근을 하는 시간까지 총 일하는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은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막상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두 번째, 직장인이 9시에 출근하려면 몇 시에 일어날까요? 7시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좀 멀다 그러면 6시, 6시 반도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9시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강남에 사는데 을지로까지 가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공부하거나 집 앞에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9시에 시작한다? 솔직히 미친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웰빙으로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새벽 공부법입니다. 새벽. 자, 우리가 공무원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노량진에서 모입니다. 그다음에 고시 공부는 신림동에서 모이죠. 그 시험별로 모이는 데가 있어요. 공기업은요? 없어요. 집에서 공부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기업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어려워요. 아마 다 점조직처럼 한두 명 모여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공부하는 애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하다 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공부는 조금 더 외로운 싸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슬럼프가 안 오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새벽 공부법입니다. 제가 이전 마지막 오프 현강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뭘 했었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평소 오는 학생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한 4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학생이 40명 정도 왔었는데 그 40명 정도 오니까 이제 사람이 평소보다 절반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새벽에 기상인증 채팅방을 했어요. 몇 시에 인증했냐? 6시, 새벽 6시. 새벽 6시에 기상인증 채팅방을 하고 일찍 인증하는 사람 순위별로 해서 3명까지 제가 커피 쿠폰 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인증 안 하고 이러면 가가지고 왜 오늘은 늦게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한 2달 정도 수업을 하면서 6시 계속 인증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취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연락을 다 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절반이 넘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 학생 중에 절반, 최소 절반, 그러니까 최종 합격만 절반 넘게 합격을 벌써 다 했어요. 그게 뭘까? 제가 그때 강의 스타일이 바뀌었냐?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방법을 평소보다 더 알려줬냐? 아닙니다. 왜 그랬냐? 그 친구들이 저는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했어요. 시작했어요. 9시에 책상에 앉았어. 공부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9시부터 핸드폰 보고 조금 한 30분, 1시간 보내요. 그리고 뭐 하죠? 갑자기 생뚱맞게 모의고사를 하나 풉니다.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나서 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해보고 그러니까 채점 해보면 내 성에 안 차죠. 그러니까 또 실망해. 그리고 해설 좀 보고 리뷰 좀 하고 그리고 있다 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PC방도 가고 뭐 어디 가고 놀다 보면 그냥 하루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가다 보면 공부가 늘지가 않죠, 당연히. 근데 새벽에 6시에 일어나요. 그럼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핸드폰 안 합니다. 잘.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TV 안 봐요. PC방 안 갑니다. 내가 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PC방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면 프로게이머로 성공했겠죠. 그죠? 새벽 6시에 일어나면 보통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별로 안 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새벽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그 왜 그런지는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뇌과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 시간이 빨리 가냐면 여러분들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늙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시간이 덜 갈 겁니다. 저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게 느껴지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억이라는 게 여기 현재라고 치면 과거를 뚫어봤을 때 이 기억의 막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왕성한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시간이 안 가고요. 20대 이후에는 조금 덜 가고 좀 시간이 빨리 가겠죠. 그렇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이 막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밤에 8시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이제 밤에 8시에 더 놀 것도 없어.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공부를 쭉쭉쭉 하기 시작해요. 그럼 공부 너무 잘 돼요. 그죠? 시계 보면 새벽 2시까지 한 거야. 뿌듯하죠? 돌아보니까 손살같이 갔어. 내가 집중해서 시간이 빨리 갔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말로 이건 제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공부를 한참 했어. 시계 보세요. 6시 반이에요. 정말 많이 했어. 7시입니다. 시간이 안 갈 겁니다. 왜? 내 기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저는 저녁보단 새벽이 최소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녁에 4시간 공부할래요? 새벽에 2시간 공부할래요?
새벽 2시간이 저녁 4시간과 같다. 최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증명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려 본 적 있죠? 예, 뭐 요즘 뭐 시험장 금지곡 뭐 이런 거 있던데, 그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노래는 언제 들은 노래예요? 저녁에 들은 노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는 아침에 들은, 새벽에 들은 노래가 계속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왜? 그때가 뇌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수험생은 효율이 좋은 시간대 공부를 해야겠죠. 그게 언제냐면 이 시간대입니다. 새벽 시간대. 그럼 새벽 시간대 뭐 해야 되냐? 새벽 시간대는 전날 했던 거를 모아놓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력이 극에 달아있기 때문에. 전날 못 외운 것들, 공부 안 한 것들을 이 시간대에 밀어넣으면 저녁에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진 거니까 새벽에 꼭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에 방해되는 거를 하나씩 제거하는 게 더 좋아요. 공부에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해보세요. 도서관 갈 때 핸드폰 놓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해되는 것들, 핸드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태블릿 같은 것도 뭐 인강 들을 때는 해도 좋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안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옆에 두면 공부가 잘 됩니다. 또 하나,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보다 더 싫은 걸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졌을 때 핸드폰을 들면 당연히 더 하기 싫죠.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평소에 할 땐 재미없어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이. 그럼 저희는 뭘 했냐? 근데 만화책 이런 걸 봤어요. 만화책.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모여서, 근데 우리 대학 가고 나서 만화방 간 적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아무도 없어. 만화책이 재밌는 게 아니고요. 공부보다 재밌는 거예요. 공부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공부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때는 공부보다 재미없는 걸 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아파트다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으면 계단을 타세요.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을 쭉 올라가면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이건 정말로 공부하다 쉴 때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하시는 거고, 공부하는 중에는 쉬는 시간에 공부보다 재미없는 걸 하셔야지, 공부보다 즐거운 거는 곁에 안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공부법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NC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자, NCS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NCS가 이제 뭐 굳이 예를 들으면 수능에 이제 언어 영역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러분들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릅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점수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NCS 공부하시는 분들이 양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서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원리와 거기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익힌 이후의 양치기는 제가 권장하고 싶지만 그 이전의 양치기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 해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 자료 해석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료 해석은 표가 있고 표나 그래프가 있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쓰이잖아요. 그죠?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다 쓰느냐? 선택지를 해결하는 데 한 70%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죠. 표나 그래프를 보는 데는 30% 정도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보통 공부를 할 때는 표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표가 무슨 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떠한 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표나 그래프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용은 반복이 안 돼요. 내용은. 그럼 뭐가 반복되냐? 형태랑 특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 특징, 표의 형태 이런 것들은 표마다 다르죠. 그다음에 선택지는 크게 보면 주어하고 수어가 있죠. 주어하고 수어가 있어요. 뭐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일단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선택지에서 주어는 표의 내용이에요. 표가 폐기물이면 표의 주어는, 선택지의 주어는 폐기물이고요. 표의 내용이 뭐 야구 선수의 기록이면 선택지 주어는 야구 선수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복이 안 되는 것처럼 주어도 역시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태와 특징에 걸맞는 서술어 부분입니다. 서술어 부분. 이 서술어 부분이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 영역하고 달라요. 글이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니고 나오는 표현 30개에서 50개가 이 사이클 내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학습으로 극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극복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만한 거예요. 이 공부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여기를 공부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를 푼다는 건 뭐는 거죠? 이것만 새로운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나오지도 않을 거.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문제별로 나오는 표의 형태와 특징, 그 다음에 서술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이 NCS 공부를 암기 과목처럼 할 수 있게 제 수업 때 정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CS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핵심은 반복학습이다. 자, 반복학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반복학습을 통해서 체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화. 자, 이거를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화. 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어설프게 들으면요, 여러분 점수 1점도 안 올려요. 0.1점도 안 오릅니다. 왜냐? NCS는 시간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풀어야 돼요. 보자마자 바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체화가 되지 않으면, 체화가 되지 않은 방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숙지도 자체가 일반 시험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공 수업, 암기 과목이죠. 전공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뭐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자, 전공의 공부량이, 전공에서 공부해야 될 양이 100이라 그러면 NCS는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할만하죠, 이러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더 어려워하거든요. 100이라 그러면, 전공이 공부해야 될 양이 100이면 NCS는 10밖에 안 됩니다. 자, 전공은 근데 이 100을 몇 퍼센트 정도로 공부하면 되냐면, 제가 볼 때는 70%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서술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70%의 숙지도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대충 교재 공부 다 했다라고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 말해봐 그러면 다 말은 못 하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찍을 정도가 되려면 70% 정도의 숙지도만 있으면 됩니다. NCS는요, 120% 숙지가 돼야 돼요.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돼야 됩니다. 요약하면 NCS는 학습량은 많지 않으나 이 많지 않은 학습량을 거의 체화될 정도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이 시험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얻을 수 있어요. 공부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넓히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기를 넓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반복되니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체화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게 NCS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제가 실패하는 케이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장수생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9시에 핸드폰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9시 반 10시에 뭐 한다 그랬냐면 모의고사 푼다 그랬어요. 모의고사.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얘기를 드릴게요. 모의고사. 자, 여러분들의 뇌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몇 퍼센트 정도를 쓰면서 해야 될까요? 100% 써야 되나요? 이거는 뭐 만화책에나 나온 얘기고, 여러분들은 70% 정도의 뇌를 활용하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넘으면 지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돼.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뭐 50km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죠. 그래도 힘들죠. 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모의고사를 푸는 과정은 여러분들의 뇌를 몇 퍼센트 쓰는 거냐면 120%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으로 치면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맞잖아요. 모의고사 풀 때 머리 어떻게 해요? 없는 머리 있는 머리 다 쥐어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모의고사 풀고 해설하고 나면 공부하기 싫고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뇌나 이런 게 지쳤는데 모르고 그냥 계속 나는 정신 상태가 나태한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뇌를 너무 과하게 쓴 거예요. 모의고사 칠 때는. 그런데 이 뇌는 70%만 쓰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국사 공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까? 국사 공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를 이것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공부하고 또 나중에 외우고 단계별로 가잖아요. 모의고사 푸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언어 영역 하루 종일 풀 수 있어요? 못 풉니다. 여러분들 언어 영역 10시간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은 내가 10시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학습량을 10시간 꾸준히 할 수 없게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10시간 동안 열심히 걸어서 가야 되는데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거리를 못 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 반복 학습은 요 정도 뇌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시간에 이제 그 수리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챕터는 이제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에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다음에 이제 소금물의 응용, 뭐 일률, 속도 이런 거는 지금 배우는 이 방정식 파트에 있는 기본 틀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 지금 방정식 파트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덧셈, 곱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율, 그 다음에 대입,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타는 말 그대로 기타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잡동한 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수업할 때 제가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대입 마찬가지죠. 대입하는 거 뭘 대입하겠어요? 네, 선택지를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응용술이랑 자료 해석이랑 자원 관리를 다 수업을 할 텐데 응용술이 자료 해석, 자원 관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이 맥락을 갖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해놓으면 계속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어려워 보여도 요 세 가지입니다. 덧셈, 곱셈, 비율.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덧셈, 특히 그 중에서도 덧셈하고 곱셈. 덧셈하고 곱셈. 그러니까 주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덧셈은 뺄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곱셈은 역시 나눗셈 포함이겠죠.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응용수리 자료해석 자원관리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지만 따지고 보면 사칙 연산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칙 연산. 자, 그러면 자, 덧셈은 크게 보면은 뭐 더하기 뭐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는 C다. 이렇게 된 구조고요. 곱셈은 A 곱하기 B는 C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비율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수업 설명할 때 더 자세히 해드리고요. 일단 덧셈하고 곱셈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은 A 더하기 B는 C 구조고요. 곱셈은 A 곱하기 B는 C 구조입니다. 모든 응용수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덧셈은 어떤 거를 주로 활용하냐?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소거 또는 둘의 차이, 여기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소거하고 차이. 그 다음에 곱셈은 뭐를 활용하냐면 비례랑 반비례를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2x 플러스 뭐 y는 뭐 얼마고, 그다음에 x 플러스 y는 얼마고, 이런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푼다고 치면 결국은 뭐 더하기 뭐 더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요 둘을 연립해서 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는 결국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둘의 소거와 둘의 차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조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에 A 곱하기 B는 C,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런 거겠죠. 그죠? A는 A 곱하기 B는 C, 요 구조가 있는데 요건 뭘 활용하냐? A가 같다고 쳐볼게요. A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 이게 속도를 예로 들어 드리면, 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자, 문제에서 속도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같다 그러면 시간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비례 관계. 그렇죠? 만약에 거리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도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둘은 자세한 설명은 이제 본 테마 때 할 거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으로 나뉘어져 있다. 요 둘의 공통적인 틀은 비율도 마찬가지고, 응용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별표하시고 같은 것 찾기. 같은 것. 자, 문제에서 같은 것을 찾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같은 것 찾기.
자,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거리가 같을 때, 그리고 또는 속도가 같을 때, 이게 문제 조건에 주어지는 게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느끼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덧셈 파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광펜,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형광펜하고 색깔 다른 펜 두 개를 좀 가져다 주세요. 빨간 펜과 파란 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할 겁니다. 문제에서. 이건 뭐냐? 응용수리 자료해석 자원관리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게 결국 여러분들을 식을 결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단골 표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단골 표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총 몇 마리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매번 바뀌어요. 그죠? 근데 뭐 개수의 합도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문제를 결정지어 주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 형광펜의 의미는 반복 학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제가 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꼭 챙겨 주시고 수업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펜 칠해진 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다 칠해야 되냐? 오리와 개, 다리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오리하고 개하고 다리가 나왔네? 그 얘기는 뭐죠? 오리하고 개하고 다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오리하고 개하고 다리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다리 개수를 활용하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방금 이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응용수리는 다른 거를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같은 걸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같은 거를 찾아내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냐 볼게요. 자, 오리가 있고 개가 있어요. 자, 오리는 다리가 몇 개냐면 2개고요. 개는 다리가 4개입니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 같은 거 찾으려면 둘이 다리가 다르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오리는 다리가 그대로 2개예요. 그쵸? 2개. 근데 개를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오리랑 다리가 개수가 같으려면 몇 개가 돼야 되죠? 2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2로 해볼게요. 2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냐면 오리하고 개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다리가 2개씩은 있어. 그죠? 개는 다리가 4개니까 2개는 있고 2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오리든 개든 이건 모르겠고 다리가 최소 2개씩은 있어. 그리고 개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 늘어나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리하고 개가 총 300마리가 있대요. 그럼 다리가 최소 2개씩은 있으니까 개는 300마리가 다리가 2개씩은 있어요. 플러스 개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개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리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개 한 마리당 2개씩 추가가 되니까 2 곱하기 개 이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합이 몇 개냐? 840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풀면은 뭐 오리가 x, 개가 y라 그러면 뭐 x 플러스 y는 300 뭐 이런 식으로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개씩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은 거를 찾아내서 풀었더니 하나의 식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쉽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수록 풀이 방법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300 곱하기 2는 600, 여기 840. 이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24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는 몇 마리냐? 개는 120마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하시냐면 실수주의라고 메모해 주세요. 실수주의.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실수주의라는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쳤던 시험은요,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잖아요. 내가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그러니까 100명 있다고 치면 상위 한 30%는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대부분 주어졌을 겁니다. NCS는 제 시간 내에 푸는 게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뭐 헐레벌떡 빨리빨리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때요? 실수를 하면 내가 꼼꼼하지 못해서일 확률이 큽니다. 그죠? 내가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을 확률이 큽니다. NCS는요? 아닙니다. NCS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실수를 줄이냐? 실수가 나올 만한 포인트를 모르면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격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는지 제가 써드릴 테니까 요거까지가 반복학습돼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는 뭐였죠 이거? 개의 개수입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개를 물을지 오리를 물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개를 물어봐야죠. 왜 오리를 물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게 개인지 오리인지를 확인해야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는 120이지만 총 300마리 중에 개가 120마리면 오리는 180마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선택지가 문제가 오리는 몇 마리인가라고 했다라면 답은 5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개가 120마리 나왔으니까 홀린 듯이 2번을 찍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이거.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광펜은 어디다 칠해줘야 되냐? 전반전, 후반전, 결국.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반전에 누가 이겼다가 후반전에 또 누가 이겼고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나왔을 텐데, 자 보니까 A 학교하고 B 학교하고 붙고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 학교 이렇게 붙고 있다고 치면은, 자,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고 여기 결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표현 그대로 쓸게요. 결국. 최종 점수가 되겠죠. 최종 점수. 자, 그렇게 보면 전반전에는 A 학교가 B 학교보다 8점을 더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전에는 A가 B보다 8점, A 기준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8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 기준으로. 지금 물어본 게 나중에 A가 후반전에 얻은 점수가 몇 점이고 이렇게 물었는데, A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8이고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일관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후반전에는 B 학교는 A 학교가 후반전에 얻은 점수의 2배를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X라고 하면 얘가 2X가 됐을 겁니다. 2X 이렇게 됐겠죠. 자, 결국 B 학교가 42대 46으로 이겼답니다. 그러면 A 기준으로 생각하면 원래 플러스 8이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결국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4가 됐죠. 그렇죠? B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정리하기 이전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농구 시합이라고 칠게요. 자, A 학교가 8점 이기고 있었어. 근데 최종적으로는 4점 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A 학교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B 학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8점 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점 이겼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A 학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A 학교를 기준으로. 자, 플러스 8이었는데 후반에 뭐가 되면 최종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12죠.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결국은 A 학교는 8점을 이기고 있다가 12점을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X고 여기가 2X입니다. 2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랑 2X 사이의 간격이 몇 점이라고 보면 되냐면 12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하고 2X 사이 간격이 12점이다. 그러면 X하고 2X 사이 간격이니까 2X 빼기 X가 10이니까 X는 얼마죠? 12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방향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고 둘의 점수 차를 생각을 하면 절대값으로 바뀌니까 12점 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X 빼기 X가 10이니까 X는 12,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죠. 24, 12점, 24점. 둘은 12점 차이.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학교가 후반전에 얻은 점수는 몇 점이냐? 12점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예제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다룬 방식은 뭐였냐면 둘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다뤘죠. 둘의 점수 차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일시정지를 하시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형광펜 어디다 칠해야 되냐? 500원, 300원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다른 거예요. 어른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 그럼 이것도 아까 배운 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어요. 자, 어른은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인데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 어른은 300 플러스 200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 300입니까? 어린이가 300이니까 얘랑 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같은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0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문제는 지금 몇 명이라 그랬냐면 200명이 총 입장료가 7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200명이 최소한 300원씩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 한 명당
200원씩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200 곱하기 어른은 해주시면 이게 얼마냐면 7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6만 원이고 여기 76,000원이니까 여기 뭐가 되죠? 이게 16,000이 됩니다. 16,000. 그럼 어른은 몇 명입니까? 여기가 16,000이니까 어른이 80명이 됩니다. 80명. 자, 문제에서는 어린이 수를 물었어요. 자, 이런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써야 돼요? 여기 실수주의 써놔야겠죠. 실수주의. 자, 어른이 80명입니다. 그래서 1번을 체크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지금 고쳐야 돼요. 그래서 200명 중에 어른이 80명이니까 어린이는 120명이 돼야겠죠. 120명.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형광펜 칠해주시고 100원하고 150원 해주시고 다음에 40잔이 더 팔렸다. 여기까지 형광펜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격. 자, 이거를 단가라고 해볼게요. 단가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기 수량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이걸 보고 이건 곱셈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파트에 넣은 이유는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일단 단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00원하고 15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150원을 100 플러스 50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 앞에는 1번 문제나 이 이전 문제들은 왜 그렇게 풀었냐면 정확하게 수량이 얼마인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50을 100 플러스 50으로 바꿔야 됐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자, 150원짜리 음료수보다 40잔이 더 팔렸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0원짜리 음료수가 X잔이라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40잔이 되거든요. 자, 근데 요 X 빼고 요 뒤에 40잔은 얼마짜리가 더 팔린 겁니까? 그렇죠. 100원짜리가 40잔 더 팔린 겁니다. 그럼 가격도 알고 수량도 알면 금액도 나오거든요. 이 X를 빼고 여기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지면 이 문제는 앞에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수량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40잔이 더 팔렸다고. 그 이전에는 어른이 몇 개고 어린이가 몇 개고 수량 자체를 안 알려줬는데 여기는 이 더 팔린 건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0원하고 40잔을 곱해주면 4,000원치만큼 더 팔린 겁니다. 얼마 중에? 19,000원 중에. 그럼 남은 건 뭡니까? 100원에 X, 150원에 X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X 더하기 150X는 자 250X 플러스 4,000은 뭐가 되죠? 이거는 19,000이 됩니다. 19,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15,000 되니까 요거 골라주시면 X는 60 맞나요? 그죠? 네, 6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X는 뭐냐면 150원짜리 음료수 개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150원짜리 음료수의 개수니까 답이 1번이 되고요. 역시 실수주의. 만약에 물어본 게 100원짜리였다면 여기 60이 들어가면 100개가 됩니다. 100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 자료에 60원, 90원. 역시 형광펜 칠해야 될 거는 3번 문제는 한 자루 60원과 90원. 이 두 가지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자, 60원과 90원. 연필하고 그 사인펜이 있네요. 연필하고 사인펜이 있는데 연필이 60원이고 사인펜이 90원이니까 60 플러스 3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8자루를 사고 1,500원을 냈더니 240원을 거슬러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몇 자루냐면 18자루 샀죠. 그래서 연필하고 사인펜 다 60원씩은 보장이 됩니다. 60 곱하기 18 더하기 30 곱하기 사인펜을 해주시면 이게 얼마냐면 1,500원 냈는데 240원 거슬러 받았으니까 1,260원 맞습니까? 그죠? 1,260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 60 곱하기 18이 1,080입니다. 1,080. 이게 1,260이 되려면 얘가 180이 돼야 되죠. 180. 그래서 사인펜은 몇 개냐? 6개다. 근데 문제는 연필 물어봤어요. 연필. 그러면 총 18자루 중에 사인펜이 6자루니까 연필은 12자루. 1번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3번 문제 풀 때 6자루 찾으려고 선택지 봤는데 없어서 뭐지라고 해서 1번 찾았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선택지가 6자루 있어서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고쳐야죠. 그죠? 네, 지금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까지만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요거는
앞에 거랑은 조금 맥락은 다른데 그래도 뭐 덧셈에 배열에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책을 120페이지 읽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50분씩 읽고 난 후 5분씩 휴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50분 읽고 5분 쉬는 거예요. 50분 읽고 5분 쉬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이 문제가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결국 여기는 다행히 그나마 4시간인데 이 시간이 커지면 이거를 일일이 다 세수를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수십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가 만약에 4시간이 아니고 400시간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50분 동안 책을 읽고 5분 동안 휴식을 하는 거를 하나를 묶어서 한 세트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55분 사이클짜리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요. 단 순서는 주의하셔야죠. 순서. 얘는 책을 먼저 읽고 쉽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먼저 쉬고 책을 읽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독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 중에 50분 뛰고 5분 쉰다. 20분 뛰고 뭐 3분 쉰다.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 형광펜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요 틀이 보여야 돼요. 얘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55분짜리를 한 세트로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분짜리를 한 세트. 55분마다 세트가 끝납니다. 자, 4시간이면 60분이니까 네, 240분입니다. 는 55분짜리 세트가 몇 번 들어가냐라고 보면 55분짜리가 몇 번 들어가냐 5번이면 넘어서잖아요. 240을. 그래서 4번까지 들어가고 플러스 몇 분이냐 55 곱하기 4는 220이니까 20이 더 들어갑니다. 20.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왜 난 바로 못 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전에 했던 방정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 제 강의 다 들을 때까지는 그냥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2번, 3번, 4번 해서 다음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0의 의미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요 사이클이 끝나고 20분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마지막 20분 읽었으니까 결국은 쉬는 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50분 읽는 거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240분이 아니고 그 50분 읽으니까 273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73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55 곱하기 4를 하고 나서 더하기 뭐가 되냐면 5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세트가 53분이니까 50분 동안 읽고 3분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쉬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20에서 끝났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아직 안 왔다라고만 봐주시면 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요 4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클이 4번 돌아갔잖아요. 그죠? 세트가 4번의 세트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4번 쉬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발상인데요. 몇 페이지 읽었냐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왜? 숫자가 크니까. 50이 쉽습니까? 5가 쉽습니까? 5가 쉽잖아요. 50이 숫자가 크니까 더 어렵다고. 근데 어려운 데 집중하면 힘듭니다. 그냥 얘를 빼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5분씩 4번 쉬니까 몇 분 쉬었어요? 총 20분 쉬었다라고 해주시면 예, 이 문제는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4시간이니까 240분입니다. 240분 중에 20분 쉬었으니까 책을 읽은 건 몇 분이냐? 220분이다. 이렇게만 문제 푸시면 다 풀렸겠죠. 220분.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1시간에 120페이지 읽는다고 했으니까 1분에 2페이지씩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에 2페이지. 근데 220분을 읽었으니까 곱하기 220분 해주시면 이건 440페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페이지 예제 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